안녕하세요. 유튜브 하니까 이제 많이 안 들어오시네. 예, 아무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한 이틀 정도에 한 번, 해서 한 일주일에 한 3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이 딱 그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채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세미나로 진행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요일에 그 세미나 진행하고 월요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패드 총재들의 뭔가 매파 발언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뷰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일주일짜리로 지금 끊어서 들고 온 건데, 그 월요일에 매파 발언 쭉 나오고 나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85%까지 진짜 급등했죠. 2.5%까지 갔다가 0.3%포인트가 그냥 한 방에 솟구쳤어요. 이게 왜 그랬는지는 이 뒷장에 있는 패드 위원들 발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3.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네요. 오늘 보니까 뭐 대만에서 또 나오고 있는 전쟁 이슈 때문에 채권 쪽으로 좀 수요 몰리면서 금리가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딱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 전혀 잡히지도 않았는데 채권 금리가 너무 앞서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아주는 발언을 지금 연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월화 해가지고 크게 이틀 동안 지금 총재들이 많이 발언을 했는데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되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 인상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9.1%가 지금부터 서서히 잡혀서 내년에 간다고 해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5% 6%인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5% 6%인데 여기서 동결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채권 금리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채권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딱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클리브랜드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정점 안 찍었고 금리 인상 아직 갈 길 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것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메스터 총재는 결국에는 필립스 고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자체가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임금 계속 뛰면서 물가 자극 가능성 높아. 이거는 제가 그 ECI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용과 관련된 그 임금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뛰면 물가 자극 가능성이 높다. 임금 인상 때문에 나오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업률이 좀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데일리 발언이 가장 중요했던 건데, 우선 인플레 통제할 때까지 페드가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게 지금의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서 페드가 취할 수 있는 금융 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아래 보면은 특히 요 내년 금리 인하 관측,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배팅하고 있는 내년의 금리 인하 배팅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내년 말 금리를 4%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말 금리. 지금 2.75%인데 내년 말 금리가 이렇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는 없는 거죠, 사실상. 뭐 4.25%까지 갔다가 25bp를 낮춰서 4% 간다? 그거 그렇게 예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찰스 에번스도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튀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 이틀 만에 0.3%포인트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데일리 또 말했던 건데,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용 얘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 둔화가 있어야 물가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 가장 이제 색깔을 안 칠했는데 가장 포인트는 인플레가 계속되고 고용이 견조하면,
7%, 75bp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을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연준이 계속해서 나와서 하고 있는 말이 고용 시장이 견조해서 탄탄한 아직 경기 침체 아니고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블라드도 하고 있고 뭐 파월도 하고 있고 옐런도 하고 있고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고용 시장이 탄탄해서 견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부러지면 뭔가 이런 금융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의 피봇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블라드는 올해 최종 목표 금리가 4%, 4.0%포인트, 4.0%를 목표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블라드가 중간중간에 뭐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근래에 한 2달 정도 동안에는 계속해서 비둘기 발언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최종 목표 금리에 대해서는 4%포인트로 가장 높게 이렇게 전망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 때문에 요 채권금리가 이렇게 급등했었는데 다시 그 펠로시가 대만 쪽에 진입을 하면서 방문을 하면서 미중 분쟁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면서 채권적으로 수요가 붙었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쭉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이건 다시 튀어 올라갈 거예요. 아무튼 결론을 내리자면 연준은 이 고용시장, 고용이 견조하면 얼마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고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졸트 보고서예요. 어젠가 엊그제 나왔던 졸트 구인수 노동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이거 부러지면 문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요일에 이 세미나 진행할 때. 이게 1100만 드디어 아래로 내려왔어요. 5월 대비해서 5.4% 감소했다고 하는데 계속 1100만 이상에서 놀면서 노동 수요가 너무 탄탄하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ECI 고용 비용 지수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뭔가 임금 인상에 대한 이 고용주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임금 인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임금 인상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일자리가 이제 하향 추세를 걷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천만까지도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쭉 빠질 때가 진짜 문제예요. 근데 연준은 오히려 이걸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자리 수가 넘치기 때문에 실업률 올라갈 리가 없다. 고용시장 엄청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표 보면서. 예? 일자리가 1100만이나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고 경기 침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줄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줄면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줄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오늘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돌아 나간다고 했죠. 돌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건데 돌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이게 아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1, 2, 3 이게 5월이에요. 5월 지표. 얘는 6월이고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이렇게 후행하는 거예요. 후행. 고용 지표가 후행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연준의 금융 정책은 고용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후행하다 보니 연준이 한참 금리 인상 빡세게 땡긴 다음에 그제서야 고용단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밖에 나와서는 이거 다 알고 있지만 이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자기네도 이 쇼하고 있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냥 이 떠들기에는 좋거든요. 이거 6월 지표고 이거 이제 나오는 지표인데
이 후행 지표들에 대해서 여전히 고용시장 탄탄하다 이런 말 하면서 금리 인상 빡세게 땡겨갈 거예요. 이 핑계 대면서. 알고 있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감원 이슈가 있었죠. 월마트가 미국 내에서 160만 명에 대한 고용 시장을 책임지고 있어요. 가장 최대 고용주인데 월마트에서까지 감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뽑는 것도 아니고 감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뭐 발표된 거는 아까 뭐 자세히 보니까 200몇 명 줄일 거다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160만 명 고용하고 있는 곳에서 200몇 명 줄이는 걸로 감원 발표를 했다?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원래. 근데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를 보니까 뭐 240명 감원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추가로 취재를 했을 때 200몇 명 감소할 거예요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설마 160만 명 고용하고 있는 곳에서 200몇 명 감원하는데 이 기사를 냈겠어요? 훨씬 그거보다는 이 고용 축소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감원이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머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상승해서 지금 3.6%인데 4% 넘어가면 일단 무조건 빤스런. 그때 가면 저도 아마 그때쯤 되면은 아마 뭐 0.1%포인트씩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결국엔 4%를 넘어갈 텐데 그 시점에는 제 생각엔 아마 저는 다 아마 인버스 쪽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용지표 지금 부러지고 있는 부분들 저번 세미나 자료랑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유가가 진짜 되게 말이 많죠. 그래서 우선 보시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예요. 요 왼쪽 상단에 있는 차트는 올해 초에 최고점 찍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당연히 컨테이너가 없어가지고 문제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보통 동기들이랑 점심에 식사를 많이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황 얘기도 많이 듣죠. 뭐 영업에 있는 친구는 뭐 컨테이너 수급 컨테이너 못 찾아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보통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저는 특히나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듣는 말도 되게 좀 주의 깊게 듣는 편인데 이게 진짜 빠지는 부분이 연초부터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를 못 구했어요, 진짜. 그땐 되게 좀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진짜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걸 봐도 그렇고 일단 도매 재고도 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도매 재고든 소매 재고든 많아요. 재고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 부품이 없어서 제품을 못 만들었던 그 상황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재고를 미리미리 땡겨서 많이 쌓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지. 1, 2분기 실적이 깨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니까 실적이 좋았지. 미리 땡겼으니까. 그러니까 1, 2분기에 버텼던 거예요. 기업들은.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면서 경기 침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가긴 했지만 기업 단에서 부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미리 땡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재고는 쌓여가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지수 빠지고 있고 무역 수지를 보시면 이게 최저점 찍었다가 무역 적자 최대 폭으로 나왔다가 쭉 이 적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적자국인 건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소비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적자가 나는 거야. 뭐 그냥 그건 오케이. 뭐 아시다시피 그냥 그런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 수출을 많이 했죠. 특히 이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는 달러를 수출하고 제품을 들여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급격하게 이렇게 적자 폭이 많이 확대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줄고 있어요. 재고는 늘고 있고 무역 수지는 좁혀지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발표된 거예요. 8월 4일에 나온 건데 이런 것만 봐도 일단 경기가 막 화랑보다는 확실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유가는 이제부터는 하락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그 증산 발표 있었죠. 오펙 증산 발표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증산 발표하면서 잠깐 뛰었다가 다시 쭉 빠졌어요. 경기 침체 이슈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유가 하락 압력 나와서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가서 결국에는 하고 온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바이든이 거기까지 사우디까지 날아가는 데 쓴 유가만 그 뭐야 뭐 원유만 아꼈어도 이거 더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장난칠 정도로, 예, 사우디가 결국엔 사우디까지 갔다 와서 결국에 얻어온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빠졌냐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반영해서 하락하고 있는 압력인 거예요. 이 유가가 빠지는 게 당연히 유가가 빠져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니까 좋긴 한데 왜 빠지는지 원인이 중요하다. 공급이 늘어설 수도 있고 수요가 줄어설 수도 있는데 공급이 늘어서면은 당연히 좋죠. 수요는 견조한데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빠지는 거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잡고 경기는 경기대로 화랑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급은 뭐 여전히 빡빡한 상황인데 공급이 뭐 빡빡한 거야. 저기 뭐 러시아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니까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 유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예, 팀에서 다시 백불단으로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하락 압력이 훨씬 큰 상황으로 보여요. 어제 이거 원유가 빠진 거는 미국 원유 재고가 뭐야 예상치 원래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되게 큰 폭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높게 나와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을 더 키워서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서 빠진 게 아니라 생각보다 원유 재고가 많이 확보된 걸 보고 빠졌어요. 이제 주택 시장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쭉 올라가서 정점 찍고 딱 정확히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도 뭐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월에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 뭐 이때부터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도 했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되게 많이 할 거야라는 거에 대한 컨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미리미리 땡기는 가수요가 발생해서 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네, 이런 기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3월 달까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 10년물이랑 이때부터 10년물이랑 30년물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럼 10년물과 30년물과 연동이 된 모기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쭉쭉쭉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여전히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점점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고 특히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가 빠지고 있는 거는 이 주택 건설에 있어서 원자재 단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 때문에 쭉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신규 수요도 줄고 있는 거고 신규 주택 판매도 보시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쭉 빠져서, 예, 엄청 둔화된 상태예요. 매우. 오른쪽에도 보시면 뭐 모기지 재용자 지수도 리파이낸싱 받는 게 만기 도래했을 때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바꾸는 건데, 예, 뭐 당연히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하락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주택 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말 자체가 진짜 제가 예전에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주택 시장도 주택 가격이 높은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러 간다는 말 자체가 여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월부터 QT에 대해서 가속화시킨다라는 그런, 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봤을 때, 예, 그 만기 도래하는 걸로 그 양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기에 돌아야 하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만기가 많이 남았어요. 이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 만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하려면 뭐 장기물을 팔고 단기물을 사던가 뭐 이렇게 좀 이 포트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아니면은 그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MBS 채권이 만기까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냅다 같이 번져서 정리를 해야 그 QT 계획을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지는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 부족분을 채우려면 MBS 채권을 던지긴 해야 돼요. MBS 채권을 정리하긴 해야 이쪽 아까 말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결국 MBS 채권을 던진다는 자체는 그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주택 시장도 침체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자산 시장 중에 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80%가 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고금리로 이렇게 바삭바삭 달려 나가면 바로바로 반응해요. 그래서 뭐 요즘도 계속해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어디가 뭐 주택 가격이 빠졌다, 주택 뭐 수요가 줄었다, 또 뭐 있지? 청약 미달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는 거는 한국이 미국 대비해서 훨씬 빨리 일어나요. 미국은 뭐 그냥 90%가 넘게 다 고정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10년물, 뭐 30년물 다 고정금리랑 연동이 돼 있어요. 이미 뭐 변동금리로 했던 것도 다 리파이낸싱 해서 고정금리에 저금리로 된 걸로 다 바꿨어요. 이번에 양적 완화 진행하면서. 연준이 MBS 채권 미친 듯이 사줬으니까. 그때 다 바꿨어요. 그래서 미국은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게 한국 대비해서 훨씬 더뎌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속도를 맞춰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요거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그 을지문덕 장군님 살수대첩 적장에게 보냈던 그 시예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을 알았으면 돌아감이 어떠한가. 근래에 많이 올랐죠. 정말 딱 7, 8월까지예요.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고용 지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들 꺾이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내일 발표되는 실업률까지도 뭐 3.6% 유지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졸트 그 구인 수가 여전히 뭐 1,000만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실업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빠그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점점점 나올 거예요. 그 시장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은. 이 고용 지표들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5월달, 6월달 지표가 이제 나와요. 이제 8월인데 맨날 말씀드리는 그 한 분기 늦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연준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은 고용이 견조하면 75bp도 올리겠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버텨주기만 하면 75bp,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빡세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연준은 지금 고용 시장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고용 지표가 하필이면 2달, 3달 정도 늦게 나오니 우리는 미리미리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뭐 인디안 썸머, 해가 지기 전에 가장 빛난다, 뭐 이런 말 제가 몇 번을 7월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그냥 인디안 썸머예요. 그냥 겨울이 오기 전에 반짝 따뜻한 그 시기, 그게 8월까지라고 저는 딱 봅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지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랐어도 개별주에 혹시라도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빅테크, 이 S&P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잘 움직이는데, 본인이 뭐 약간 특이한 기술주라던가 이런 데 투자했다고 하면 저 지수랑 같이 안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댓글로 질문을 했었는데 CPI 빠지는 거 알고 있는데 왜
현금 정리를 얘기하시나요? 라고 묻는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저렇게 올라오더라도 개별주는 아직 못 따라설 수도 있기 때문이고, 지수가 더디더라도 개별주는 중간중간에 튀면서 분명히 플러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별주 종목 일부 현금화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S&P는 4,200 상단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뭐 대만 뭐 그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악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상방을 보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거는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되게 막 악재는 다 모르겠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해서 4,200 상단으로 보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S&P 4,150이니까 한 50 정도 남았고, 그렇게 개별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튀어오른다고 하면 일부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자리예요. 올랐을 때 팔라고. 상승했을 때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사고 상승하면 정리하고. 8월까지는 저도 좋게 봐요. 문제는 9월부터인 거고, 9월에 FOMC 또 있는 거고, 그때 가면은 또 분명히 또 50bp 올리니 75bp 올리니 말이 나올 텐데, 만약에 내일 나오는 실업률 지표가 여전히 3.6%로 좋다면,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면 연준은 75bp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저렇게 날뛰고 있기 때문에, 저 미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저거 진정시키려고 우리 9월에 75bp 올릴 거야 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데일리도 굉장히 비둘기파예요. 근데 그런 비둘기파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우리 금리 인상 엄청 할 거야. 너네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8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꺾이는 시점, 즉 봐야 할 지표가 CPI 발표와 실업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4,200 상단으로 보면 그 이후에는 인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4,200 넘어가면 인버스 태울 거예요. 지금 현금 비중이 한 40 정도 들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요거 물타기 할 거예요. 실업률을 보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올 거예요. 천천히. 아주 뒤에 뒷단에 나올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천천히 올 거예요. 제가 계속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거는 당장 내일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빼자, 다 도망가야 돼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오기 때문에 기회가 줄 때 현금화해서 잘 현금 들고 버티다가 그 경기 침체 와서 자산시장 다 빠그라지면 그때 줍줍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CPI? CPI는 꺾여요. CPI는 지금까지 제가 찾은 걸로 하면은 무조건 꺾여요. 무조건. 근데 제가 오늘도 그 인베스팅닷컴 들어가가지고 예상치 확인했는데 8.9%예요. 그리고 지난 한 6개월 동안 그 인베스팅닷컴에 나오는 예상치 대비해서 항상 0.2%포인트 정도는 실제로 높게 나왔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CPI가 잡히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는 아무튼 빠지는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2% 가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단지 7월 깨 부러지는 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뒤부터 8월, 9월 CPI가 이렇게 하향 추세를 이렇게 걸을 건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그냥 단지 8월에 나오는 7월 CPI가 부러진다. 그래서 끝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뭐 지표들 다 보여드렸지만 안 좋아요. 그냥 경기가 계속해서 다 하향을 걷고 있고 소비는 침체되고 있고 소매 판매도 부러지고 있고 저 재고는 쌓여가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지수 빠지는 거랑 무역 지수만 보시더라도 다 축소되고 있어요. 경기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특히 이 3월 이 3분기 S&P의 실적을 보면은 그때 3분기부터는 진짜 모든 지표가 다 문제가 될 거예요. 2분기도 실제로는 실적 발표가 안 좋았지만 시장이 CPI 부러지는 거에 대해서 다 좋게 좋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요 4,100 위까지 올라온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딱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족을 알았으면 돌아가야죠. 이 정도 상승분이면 저는 만족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진짜 한 30% 부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번에 상승장으로 마이너스 한 10%까지 올라왔다. 그럼 정리하세요. 앞으로는 먹을 부분보다, 그러니까 CPI로 인한 상승 압력이 일부 존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엄청 큰 하락 압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상승이 높다고 판단해서 7월, 8월을 좋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에서도 YCC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쵸? 엔화 약세 플러스 이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엔화 투자 관점에서 침체가 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엔화 투자는 타이밍 자체가 없는데 지금 엔화 투자는 상당히 길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 경기 침체 하락분을 먹으러 가는 것 중에 엔화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10년 만에 찾아온 원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뭐 다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금융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디플레로 몇십 년을 고생하고 있던 이 일본이 근래에 와서 이 몇 달 동안에 지금 2달 정도가 갑자기 2%포인트가 초과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몇십 년 동안 겪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2%를 뚫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중앙은행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2%를 뚫었어요. 근데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여전히 원자재가는 높은 상태이고 엔화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왜냐면 엔화도 결국에는 밖에 나가서 달러로 바꿔서 저 유가를 사서 들고 와야 되는데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2%를 뚫은 상황 하나,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 그거는 일본 편을 참고하세요. 해서 그것 때문에 엔화 투자는 좀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140불 진짜 딱 상단 잡고 좀 모아서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빈 시기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 오케이, 30분. 예,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만족했으면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 내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왔을 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